콩깍지만한 나라에서 재벌? 내가 결혼해줘? 스위스 다보스 VIP 파티장에 울려 퍼진 비웃음이었습니다. 전 세계 왕족과 재벌 자녀들이 모인 그곳에서 이탈리아계 미국 재벌 딸 비앙카가 조용한 한국인 남학생을 향해 던진 모독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비앙카의 아버지가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곧 파티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잠깐 설마 너가 그 소문의 그 사람이야? 비앙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전 세계 재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귀족들의 세계에서도 빛을 발했던 한 한국 남자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2007년 9월 스위스 다보스에 위치한 글로벌 엘리트 아카데미는 지구상에서 가장 배타적인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왕족과 재벌 후계자들만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권력의 사관학교였죠. 연간 학비만 50만 달러, 여기에 각 가문의 기부금까지 합하면 100만 달러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그 정도 돈은 용돈에 불과했어요. 사우디 왕족 7번째 왕자인 압둘라는 매주 금요일마다 전용기로 리야드를 왕복했고, 영국 공작 가문의 빅터는 14세기부터 내려온 가문의 반지를 일상적으로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독일 BMW 창업가의 증손자 한스는 아직 시판되지 않은 신형 스포츠카 프로토타입을 타고 왔고, 프랑스 샤넬 지분을 보유한 클레어의 가방은 매일 바뀌었어요. 이들에게는 명품이 아니라 그냥 일상용품이었죠. 그런 화려한 아침 풍경 속으로 평범한 택시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것은 검은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은 동양인 남학생이었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의 이름은 범준이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있는 그의 모습은 다른 학생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루이비통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그는 마치 일반 대학생처럼 보였어요. 쟤 뭐야? 장학생인가? 클레어가 프랑스 특유의 콧방귀를 뀌며 속삭였습니다. 아시아 애들은 항상 저래. 돈이 없어서 티 못 내는 거지. 한스가 비웃음을 띠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시선들을 이끄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비앙카였죠.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그녀는 이 서클의 절대적 여왕이었어요. 아버지가 월스트리트 굴지의 투자은행,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의 회장인 덕분에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금발을 플래티넘으로 염색한 그녀의 목에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손목에는 100만 달러짜리 파텍 필립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불쌍한 애가 우리 앞에서 쪽팔림을 당할까? 비앙카가 아기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범준에게 꽂혔어요. 마침 그때 범준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홀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비앙카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동양인 남학생을 어떻게 굴복시킬 것인가 하고 말이에요. 오리엔테이션 홀은 마치 UN 총회장을 축소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각국의 언어가 뒤섞여 들렸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국적별로 무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아랍 왕족들은 한쪽 구석에서 아랍어로 대화했고 유럽 귀족들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범주는 혼자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쇼가 시작되는군. 비앙카가 입꼬리를 올리며 범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비앙카의 행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들 사이에서는 비앙카의 신입생 길들이기가 유명한 연례 행사였거든요. 안녕하세요.
범준이 정중하게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오, 영어는 할 줄 아는구나. 비앙카가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그런데 너희 나라가 어디지? 일본? 중국? 한국입니다. 범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죠. 그 순간 비앙카의 얼굴에 더욱 진한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그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들렸거든요. 한국? 비앙카가 과장된 놀라움을 표현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 일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 맞아, 전쟁 때 분단된 그곳? 범준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재벌이 있어? 클레어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어본 한국 기업이라고는 삼성? 그것도 일본 회사인 줄 알았는데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비앙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범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죠.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재벌이라고? 비앙카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집계 사료비가 너희 나라 대통령 연봉보다 클 텐데 그런 곳에 재벌이라면서 나한테 결혼 신청이라도 할 거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 홀 안이 폭소로 가득 찼어요. 아랍 왕자들까지 킥킥거리며 웃어댔습니다. 범준은 그 모든 시선과 웃음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었지만 그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비앙카는 놓치지 않았어요. 왜 할 말 없어? 비앙카가 더욱 밀어붙였습니다. 아니면 영어를 잘못 알아들었나? 내가 천천히 말해줄까? 범준이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홀의 스크린에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CNN 속보였어요. 아시아 경제 포럼 개최, 전 세계 재계 거물들 다보스 집결이라는 제목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에 나온 한 남자의 모습이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화면 속에는 70대 후반의 품이 있는 동양인 노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재계 거물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었어요. 화면 하단에는 한별그룹 회장, 아시아 최대 그룹 창업자라는 자막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한스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저렇게 다들 인사하는 걸 보니 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압둘라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범준이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미묘한 미소를 지었거든요. 마치 그 노인을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비앙카만이 범준의 표정 변화를 포착했어요. 왜 동양인이 나와서 반가워? 비앙카가 범준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설마 저분을 아는 것처럼 웃는 거야? 범준이 고개를 들어 비앙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묘한 자신감이었죠. 아니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범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다만 저런 분들을 보면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기는 하네요. 자랑스럽다고? 비앙카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자랑스럽다니? 정말 웃기네. 하지만 범준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화면 속의 뉴스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이 비앙카에게는 더욱 거슬렸죠. 자신의 모욕에도 굴복하지 않는 범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야, 나 말 들어? 비앙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는데 무시하는 거야? 그때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앙카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리로 가야 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범준에 대한 강렬한 적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만 넘어가지만 앞으로 재미있을 것 같은데? 비앙카가 범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범준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는 방금 전 온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손자야, 할아버지가 다보스에 왔다. 시간 되면 만나자라는 내용이었죠. 발신자는 다름 아닌 화면 속 그 노인, 한별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학생들은 각자의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기숙사라는 것도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각 학생마다 300평 규모의 개인 스위트룸이 주어졌고 전용 발코니에서는 알프스 산맥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 방마다 개인 셰프와 청소 담당 직원이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비앙카의 방은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했습니다. 펜트하우스급 스위트룸에는 샤넬의 최신 컬렉션들이 가득한 드레스룸이 있었고 욕실에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만든 욕조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개인 셰프는 미슐랭 3성급 레스토랑 출신이었고 매일 아침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신선한 재료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반면 범준의 방은 상대적으로 소박했어요. 물론 일반인 기준으로는 최고급이었지만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특별한 장식품도 없었고 개인 소지품이라고는 몇 권의 경제학 서적과 낡은 노트북이 전부였어요. 심지어 개인 셰프가 준비한 음식 대신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까지 목격되었죠. 이런 차이는 곧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클레어가 다른 학생들에게 범준의 소박한 생활을 전해주었고 이는 순식간에 전체 기숙사로 퍼져나갔어요. 아시아에서 온 그 학생이 정말로 가난한 장학생일지도 모른다는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비앙카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본 범준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자신의 모욕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 침착함, 그리고 뉴스 화면을 볼 때 잠깐 스쳐간 그 묘한 미소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비앙카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 회장인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현재 뉴욕에서 대형 인수합병건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딸의 학교 이야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그가 이번에는 달랐어요. 범준이라는 한국인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진지해진 톤으로 범준의 외모와 나이, 그리고 성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비앙카는 아버지의 이런 반응이 의아했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범준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고 학생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유럽 곳곳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어요. 압둘라 왕자는 전용기를 타고 모나코로 향했고 빅터는 런던의 가족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클레어는 파리에서 샤넬 본사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죠. 하지만 비앙카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범준을 자신의 주말 파티에 초대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진짜 목적은 파티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범준을 자신들의 세계로 끌어들여 철저히 굴복시키고 동시에 아버지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캐내려는 속셈이었죠. 그 주말 모나코의 한 프라이빗 클럽에서 비앙카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의 그 클럽은 완전히 전세로 빌린 상태였어요. 미슐랭 3성급 요리사들이 준비한 만찬, $100만 어치의 샴페인과 와인,
그리고 세계적인 DJ가 준비한 음악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학생들은 모두 명품으로 무장한 채 나타났어요. 한스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빈티지 페라리를 몰고 왔고, 클레어는 파리에서 특별 제작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압둘라 왕자의 손목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리샤르밀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범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초대장을 받고도 정중히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뿐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는 것이었죠. 비앙카는 이 소식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의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으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모나코 파티보다 중요한 약속이 대체 뭘까 하고 말이에요.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비앙카는 은밀히 범준의 소재를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립 탐정을 쓸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학교의 보안팀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쉬웠어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학교 이사진에까지 미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얻은 정보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범주는 그 주말 내내 다보스에 머물면서 한 노인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다보스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인 팔라스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에서 말이었습니다. 그 스위트룸의 하룻밤 숙박비만 2만 달러가 넘어가는 곳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노인의 정체였어요. 며칠 전 뉴스에서 본 바로 그 사람, 한별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재계 거물들이 줄을 서서 인사하던 바로 그 노인과 범준이 함께 있다는 것이었어요. 비앙카는 이 정보를 받자마자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로스차일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뭔가를 확신하는 듯한 목소리였거든요. 아버지는 비앙카에게 당장 다보스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범준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되 절대 의심받지 않게 행동하라고 했어요. 마치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었죠. 모나코에서 다보스로 돌아가는 헬리콥터 안에서 비앙카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있는 놀잇감 정도로 생각했던 범준이 점점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느껴졌거든요. 겉으로는 평범한 학생 같았지만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비앙카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조용한 한국인 학생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굽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히 파헤쳐서 그의 정체를 밝혀내고 다시 한번 굴욕을 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비앙카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시해온 그 학생이야말로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월요일 아침 글로벌 엘리트 아카데미의 첫 번째 정식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경제학 강의실은 마치 유엔 안보리를 축소해 놓은 것 같았어요. 각국 재벌과 왕족 자녀들이 반원형으로 배치된 좌석에 앉아 있었고 강단에는 하버드 출신의 저명한 경제학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로버트 해밍턴 교수는 월스트리트에서 20년간 일한 후 학계로 전향한 인물로 서구 경제 이론의 대가였죠. 오늘은 현대 글로벌 경제에서 각 지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해밍턴 교수가 칠판에 세계 지도를 그리며 말했어요. 먼저 경제 강대국부터 살펴보죠.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들의 나라가 언급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비앙카는 특히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가 바로 그 경제 중심축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아시아 시장은 어떨까요?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경제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한스가 즉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아시아는 아직 제조업 중심의 후진국 경제 아닌가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일본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실 곳곳에서 동의하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클레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시아 제품들은 품질도 떨어지고 브랜드 가치도 없잖아요. 유럽 명품과는 비교할 수 없죠. 해밍턴 교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에 도표를 그렸어요. 맞는 지적입니다. 아시아 신흥국들은 여전히 선진국의 하청업체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죠. 특히 한국의 경우 재벌 중심의 폐쇄적 경제 구조로 인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범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중에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던 그의 첫 번째 의견 표명이었거든요. 교수님, 혹시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조선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밍턴 교수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그는 아시아 경제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서구 중심적 사고에 익숙한 그에게 한국의 산업 구조는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것들도 결국 일본이나 서구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 아닌가요? 독창적인 기술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비앙카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 기업들은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 만든 제품들로 덤핑 수출이나 하는 거잖아요. 진짜 혁신이나 창조는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죠. 학생들이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범주는 침착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했거든요. 해밍턴 교수조차 머뭇거렸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수치보다는 전체적인 경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범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재 삼성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세계 조선 시장의 30%를 담당하고 있어요.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비앙카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숫자 몇 개 외우고 있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 거야? 그런 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잖아. 범준이 비앙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 이미 한국은 조선업에서 일본을 추월했고 반도체에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해밍턴 교수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자신의 수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선진국 경제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서구의 기술과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의 말에 학생들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범주는 조용히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 학교에서조차 편견에 사로잡힌 시각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은 범준의 발언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한스가 다른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쟤 좀 이상하지 않아? 괜히 아시아 경제 옹호하면서 분위기 깨고. 압둘라 왕자도 동의했어요. 맞아. 우리끼리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나? 하지만 비앙카는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범준이 말한 그 숫자들이 정말 정확한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그런 세부적인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비앙카는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범준의 수업 중 발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딸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학생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혹시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나? 비앙카는 범준이 수업 중에 보였던 침착함과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교수의 편견에 동조할 때도 혼자만 다른 의견을 펼쳤다고 말이에요. 알겠다. 계속 지켜보거라.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가능하면 그 학생과 더 가까워져 봐라. 자연스럽게 말이야. 비앙카는 아버지의 이런 지시가 의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범준을 관찰하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가까워지라고 하다니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에는 항상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따르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비앙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놀려주려고 했던 범준이 점점 복잡한 존재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의 조용한 자신감,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일반적인 학생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오늘 수업에서 보인 그의 모습은 비앙카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교수와 다른 학생들이 모두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팩트로 대응하는 모습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마치 그 모든 공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비앙카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범준이 정말 특별한 인물인지 아니면 그냥 똑똑한 학생일 뿐인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범준은 기숙사 방에서 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별그룹 회장인 그의 할아버지는 현재 다보스에서 각종 경제회의에 참석 중이었어요. 손자야, 학교 생활은 어떠냐? 범준이 오늘 있었던 수업 내용을 간략하게 전해주었어요.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서구의 시각이 그렇구나. 하지만 곧 그들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내년쯤이면 말이야. 범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무언가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려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가 공부만을 위한 건 아니죠? 할아버지가 잠시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그리고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봐라. 특히 그 미국 아가씨 말이야. 범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비앙카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하지만 곧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별그룹 같은 거대 기업의 후계자라면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은 기본이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영상 통화를 마친 후 범주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의 말대로 내년쯤이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신과 이곳 학생들, 특히 비앙카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평범한 학생으로서 생활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다만 앞으로 비앙카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말이었죠. 일주일 후 아카데미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소문난 금융공학 시뮬레이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골드만삭스에서 20년간 일한 마이클 스턴 교수였어요. 그의 수업은 실제 금융시장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학생들이 직접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실패하면 가차없이 낙제점을 주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았죠.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의 코끝에 커피와 종이 냄새가 섞인 월스트리트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실시간 주가 정보를 뿜어내고 있었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뉴욕 증권거래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각 학생에게는 가상의 100만 달러가 주어졌고 일주일 내에 최고 수익률을 올리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었어요. 비앙카는 당연히 미국 대형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월스트리트 투자 철학 그대로였죠. 한스는 독일 자동차 업체들에, 클레어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들에 각각 올인했어요. 압둘라 왕자는 석유 관련주들을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자신 있는 영역에 베팅한 것이었죠. 그런데 범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는 미국 부동산 관련주들을 대량 공매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금융회사들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 포지션에 걸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빨간색 매도 신호들이 줄줄이 뜨기 시작했어요. 쟤 뭐 하는 거야? 한스가 범준의 화면을 힐끗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경제를 공격하고 있네. 클레어도 고개를 저었어요. 역시 아시아 애들은 서구 경제를 이해 못해. 미국 부동산이 얼마나 안전한 투자처인데. 스턴 교수도 범준의 포지션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2007년 당시 미국 부동산은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모기지 대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범준 학생, 미국 부동산을 공매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교수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범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 규모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것보다 훨씬 클 것 같습니다. 특히 CDO 구조를 보면 리스크가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CDO라는 단어 자체를 아는 학생이 몇 명 없었거든요. 더욱이 범준이 말하는 내용은 당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조차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비앙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CDO가 뭔지 알기나 해서 하는 말이야? 그냥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거 아니야? 하지만 범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보부채권의 기초 자산인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의 신용등급을 보세요. NINJA론이 전체의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소득도 직업도 자산도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스턴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범준이 말하는 것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업계에서 일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디테일들이었어요.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셋째 날이 흘러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는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비앙카는 이미 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한스와 클레어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범준의 계좌는 연일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공매도한 부동산 관련주들이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역시 아시아애가 미국 시장을 이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압둘라 왕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넷째 날 아침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CNN에서 긴급 뉴스가 터진 것이었어요. 미국의 대형 모기지 업체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한 채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빨간색 하락 신호들이 모니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타자 치는 소리도 멈추고 커피 냄새마저 씁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준의 계좌만이 유일하게 녹색 상승 신호를 보이고 있었어요. 공매도 포지션이 대박을 낸 것이었죠. 하룻밤 사이에 수익률이 15%를 넘어섰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는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이건 어떻게 알았지? 한스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스턴 교수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20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더욱이 학생이, 그것도 아시아에서 온 학생이 해낸 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범준 학생, 어떻게 이런 예측이 가능했나요? 범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데이터를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서브프라임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죠. 비앙카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했던 그 조용한 한국인 학생이 자신보다, 아니, 이 교실의 모든 학생보다 뛰어난 분석력을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그의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사실이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확신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특히 범준을 무시했던 학생들은 말할 수 없는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앙카는 복도에서 범준을 불러 세웠어요. 처음으로 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걸어보고 싶어졌거든요. 잠깐, 범준.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이전과 다른 톤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알았어? 그런 정확한 예측 말이야. 범준이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숫자를 주의 깊게 본 것뿐이에요. 숫자? 비앙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숫자? 연체율, 부채 비율, 신용등급 분포도, 이런 것들이요. 사실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 있었어요. 다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죠. 비앙카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범준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날 밤 비앙카는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딸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학생이 정말 서브프라임을 예측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서 정보를 들었을 수도 있지 않나? 아니에요. 완전히 혼자서 분석한 것 같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수도 놀라워했거든요.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재 그의 회사도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를 상당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만약 범준의 예측이 맞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비앙카, 이제 정말 중요해졌다. 그 학생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 자연스럽게 말이야. 하지만 아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직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학생이 정말로 우리가 찾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졌어. 전화를 끊은 후 비앙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놀려주려고 했던 범준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의 조용한 자신감 뒤에 숨겨진 진짜 실력을 오늘 처음으로 목격한 것이었죠. 한편 범준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보인 반응들을 통해 이 학교 학생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실력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각자가 가진 배경과 인맥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비앙카의 변화된 태도가 흥미로웠어요. 처음에 무시와 조롱에서 이제는 관심과 호기심으로 바뀐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범주는 그것이 단순한 관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할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손자야, 잘하고 있다. 곧 더 큰 시험이 올 것이다. 준비하거라. 범주는 메시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정말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는 비앙카와 그녀의 아버지도 깊이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학생으로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진짜 게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다보스의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경제포럼 특별 세션에 아시아 최대 그룹의 총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선다는 것이었어요. 포럼 역사상 아시아 기업인이 메인 연사로 초청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한별그룹 회장의 등장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죠. 글로벌 엘리트 아카데미 학생들에게는 이 포럼 참관이 특별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를 직접 보고 배우라는 취지였어요. 학생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포럼 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샤넬 수트를 입은 클레어, 아르마니를 선택한 한스, 그리고 에르메스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비앙카까지 모두가 자신들의 품격을 뽐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범준만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그리고 단순한 넥타이가 전부였어요. 브랜드 로고조차 보이지 않는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수십만 달러짜리 의상을 입은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포럼 회장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곳에는 진짜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독일 중앙은행 총재, 일본 재무대신까지 교과서에서나 보던 인물들이 실제로 앉아 있었어요. 공기 자체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긴장감과 권위가 뒤섞인 묵직한 분위기였죠. 학생석에 자리를 잡고 앉은 학생들은 저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조연설을 기다렸어요. 특히 비앙카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컸습니다. 한별그룹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무대 위로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작은 체구였지만 강렬한 카리스마를 풍기고 있었어요. 한별그룹 창업자이자 회장인 김한별이었습니다. 그가 무대에 오르자 회장 전체에 숙연한 정적이 흘렀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김한별입니다.
그의 첫마디와 함께 통역사의 목소리가 여러 언어로 동시에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그의 존재감 자체가 번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회장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아시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경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0년간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한별 회장의 연설이 진행될수록 회장의 분위기는 더욱 진지해졌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계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아시아 경제의 잠재력과 미국 금융시장의 위험성에 대한 그의 분석은 청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심각한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곧 큰 조정이 올 것이고 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 범준이 수업에서 예측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비앙카는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범준의 분석과 세계적 거부의 예측이 일치한다는 것이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김한별 회장의 연설이 끝나자 회장 전체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을 비롯한 서구 경제계 거물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아시아 기업인에 대한 이런 대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에는 리셉션 시간이 이어졌어요. 각국의 재계 거물들이 김한별 회장에게 인사하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 회장들, 유럽의 프라이빗 뱅킹 총수들, 중동의 펀드 관리자들까지 모두가 그에게 명함을 건네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들의 부모조차 저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세상에는 정말 다른 차원의 권력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한별 회장이 갑자기 학생석 쪽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이 범준에게 머물렀을 때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범준도 그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지만 비앙카만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리셉션이 한창일 때 김한별 회장의 비서가 조용히 학생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범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비앙카는 그 모든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범준이 쪽지를 받고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비앙카는 이상함을 느끼고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복도에서 범준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앙카는 멀리서 그의 통화 내용을 들으려고 애썼지만 한국어라서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다만 범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범준이 돌아오자 비앙카는 급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범준과 김한별 회장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포럼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오늘 본 광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김한별 회장의 카리스마와 영향력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 미국 사람들조차 저렇게 공손하게 대하는 걸 보니 한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시아에도 저런 거물이 있는 줄 몰랐어. 클레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시아를 과소평가했나 봐. 압둘라 왕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한국 기업들과 많은 거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네. 하지만 비앙카는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목격한 것들을 종합해보니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거든요. 범준이 단순한 유학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특히 그와 김한별 회장 사이의 미묘한 교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후 비앙카는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범준과 김한별 회장 사이의 이상한 교감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딸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확실한가? 그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게? 네, 확실해요. 분명 범준이 쪽지를 받았고 그 후에 전화까지 했어요. 게다가 김한별 회장이 범준을 보고 미소 지었던 것도 봤어요.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만약 범준이 정말로 김한별과 관련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앙카, 이제 정말 중요해졌다. 그 학생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 의심받아서는 안 돼. 어떻게 하면 되죠?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가까워져라. 진짜로 말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의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내거라. 특히 가족관계에 대해서. 전화를 끊은 후 비앙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관찰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편 범준은 자신의 방에서 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의 연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 연설 잘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김한별 회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손자야. 학교 친구들 반응은 어땠느냐? 모두 놀라워했어요. 특히 그동안 아시아를 무시하던 애들이 많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좋구나. 그런데 혹시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친구는 없었나? 범준이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비앙카라는 미국 학생이 좀 이상하게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괴롭히려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별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 학생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제임스 로스차일드라고 들었는데요. 역시 그렇구나. 김한별 회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자야,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한다. 곧 큰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게다. 범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건가요?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내년 초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거라. 단, 그 비앙카라는 학생은 각별히 주의하고. 영상통화를 마친 후 범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뭔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는 자신과 비앙카,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모두 깊이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특히 비앙카의 접근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도 파악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학교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별그룹에서 글로벌 엘리트 아카데미에
새로운 강의동 건설을 위해 5천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학교 설립 이래 단일 기부금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부금이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하게 교육 발전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었죠. 학교 측은 즉시 감사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별그룹 관계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기부 협약서에 서명하는 공식 행사였어요. 모든 학생들과 교수진이 참석하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학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리고 각국의 국기들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교문에는 한별그룹의 로고와 함께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국빈 방문을 맞는 것 같은 분위기였죠. 오전 10시 검은색 벤틀리와 메르세데스로 구성된 차량 행렬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차에서 내린 것은 김한별 회장이 아니라 한별그룹의 상무진들이었어요. 회장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학생들은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한별그룹의 핵심 인물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워했어요. 행사는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한별그룹 전무가 마이크를 잡고 기부 취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도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기부는 저희 회장님의 특별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은 저희 회장님의 손자도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전무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웅성거렸습니다. 김한별 회장의 손자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비앙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심들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범준이 앉아있는 쪽을 힐끗 보니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별그룹 전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 회장님께서 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학생들은 복도와 카페테리아에서 뜨겁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김한별 회장의 손자일까 하는 추측이 난무했어요. 일부는 압둘라 왕자가 실제로는 한국과 중동의 혼혈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빅터가 한국 기업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비앙카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범준을 관찰하며 수집한 모든 정보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김한별 회장과의 시선 교환, 포럼에서 받은 쪽지, 그리고 오늘 전무의 발언까지 모든 것이 범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비앙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관망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범준에게 직접 다가가서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했죠.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범준을 발견한 비앙카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그의 테이블 앞에 서자 범준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 비앙카가 평소와는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범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가리켰어요. 물론이요. 비앙카는 범준 맞은편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행사 어땠어? 한별그룹 정말 대단하더라. 그러게요. 정말 큰 기부네요. 그런데 정말 궁금해. 김한별 회장의 손자가 우리 중에 있다니. 넌 누구라고 생각해? 범준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요. 전혀 감이 안 오네요. 비앙카는 범준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있잖아. 나 처음에 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비앙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모르면서 함부로 말한 것도 그렇고 미안해. 범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앙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인걸요. 정말 미안해. 사실 나도 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정말 대단하더라. 특히 한별그룹 같은 경우는 비앙카가 말을 하다 멈췄어요. 범준의 표정 변화를 포착했거든요. 한별그룹 이름이 나오자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한별그룹에 대해 뭘 들으셨는데요? 아, 그냥 아버지가 업계에서 유명하다고 했어. 특히 김한별 회장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범준이 갑자기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한데 다음 수업 준비를 해야 해서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또 이야기해. 범준이 떠난 후 비앙카는 혼자 앉아서 방금 전 대화를 분석해 봤습니다. 범준의 반응이 확신을 더욱 굳혀주었어요. 한별그룹 이야기가 나오자 명백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비앙카는 아버지에게 중요한 보고를 했습니다.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딸의 말을 듣고 마침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확실하구나. 그 학생이 김한별의 손자라는 게. 네, 이제 거의 확실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실 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한별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다가오는 금융위기를 이용해서 말이었습니다. 비앙카,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다. 내년 초에 큰 금융위기가 올 것이고 그때 한별그룹도 타격을 받을 게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무슨 뜻이에요? 한별그룹을 인수하는 거다. 김한별 회장은 이미 늙었고 후계 구조도 불분명하다. 위기가 오면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생길 것이야. 비앙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범주는? 그 학생은 우리의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 계속 가까이 지내면서 한별그룹의 내부 정보를 파악해라. 특히 위기 대응 계획이나 자금 상황 같은 것들 말이야. 전화를 끊은 후 비앙카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범준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비앙카와의 대화에서 뭔가 의도적인 것을 느꼈거든요. 특히 한별그룹에 대해 물어보는 방식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날 밤 범준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앙카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보고했어요. 할아버지, 비앙카가 오늘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대화 중에 한별그룹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김한별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손자야,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곧 큰 폭풍이 올 것이다. 미국 금융위기가 시작되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게다. 그런데 어떤 세력들은 그 혼란을 이용해 우리를 노리고 있어. 범준이 긴장하며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처럼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거라. 하지만 비앙카의 접근에는 각별히 주의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필요하다면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할 수도 있다. 역이용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전화를 마친 후 범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정말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자신과 비앙카,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있을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세계 곳곳에서 불길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모기지 업체가 파산했고 유럽의 일부 은행들도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을 발표했어요. 범준이 몇 주 전에 예측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었거든요. 특히 금융업에 종사하는 부모를 둔 학생들은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앙카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범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한별그룹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범준은 이미 그녀의 의도를 눈치채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한별그룹과 범준이, 다른 한쪽에는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와 비앙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터질 금융위기가 이 모든 것의 무대가 될 예정이었죠. 2008년 9월 15일 월요일 세상이 뒤바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6시 기숙사 복도에 울려 퍼진 비명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CNN 긴급 뉴스가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한 것이었죠. 158년 역사의 월스트리트 거대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글로벌 엘리트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부모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클레어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고 한스는 창백한 얼굴로 독일 증시 그래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압둘라 왕자마저도 사우디 펀드 매니저들과 긴급 회의를 하느라 분주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범준만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침착하게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 증시와 한별그룹 주가가 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당황함 대신 깊은 사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비앙카는 극도의 혼란 상태였어요. 아버지의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휴대폰이 불이 날 정도로 아버지와 통화를 주고받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비앙카, 상황이 심각하다. 우리 회사 자산의 30%가 증발했어. 아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야. 하지만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지금이야말로 한별그룹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 그들도 분명 타격을 받았을 테니까.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 유독 한별그룹의 주가만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위기를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점심시간 카페테리아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자국의 경제 상황을 확인하느라 바빴고 곳곳에서 울음소리와 탄식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가운데 범준 혼자만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앙카가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범준, 너는 괜찮아? 한국 상황은 어때? 큰 타격은 없는 것 같아요. 한별그룹도 비교적 안정적이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전 세계가 이렇게 되었는데. 범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리 준비했거든요. 사실 이런 위기는 예측 가능했어요. 그 순간 비앙카는 깨달았습니다. 몇 주 전 범준이 서브프라임 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너, 정말 누구야? 비앙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범준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준비성이 좋은 학생이에요. 하지만 비앙카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범준의 정확한 예측, 김한별 회장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의 이 여유로운 모습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전교생 집회가 열렸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특별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상담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가정이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집회가 끝난 후 비앙카는 범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범준, 우리 진짜 이야기를 해보자. 솔직하게. 범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이야기요? 너는 김한별 회장의 손자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범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비앙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어. 특히 오늘 이 상황에서도 너무 침착한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섰어. 범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당신도 솔직해져야죠. 왜 저를 이렇게 감시했는지 말이에요. 비앙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뭘 감시해?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정말로? 범준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에서 한별그룹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비앙카가 충격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범준이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 우리도 정보는 있거든요. 범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당신 아버지가 이 위기를 이용해서 우리 그룹을 인수하려는 계획도 알고 있어요. 비앙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범준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친근하게 대해준 것까지 생각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럼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했어? 범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생각보다 순수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순수하다고? 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저를 감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괴로워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특히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비앙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범준의 말이 정확했거든요.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괴로워했었어요. 특히 범준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비앙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거였는데 아버지가 자꾸 정보를 캐라고 해서 범준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는 계속 너희 그룹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나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비앙카가 고개를 들어 범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알면서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걱정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는 아빠를 말려야겠어.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그 순간 범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범준이 전화를 받자 김한별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야, 지금 어디 있느냐? 학교에요, 할아버지. 로스차일드 쪽에서 접촉이 올 거다. 정식으로 인수 제안을 해올 것 같아. 범준이 비앙카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럼 우리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구나. 무슨 계획이요? 김한별 회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역공이다, 손자야. 이제 우리가 그들을 구해줄 차례야. 전화를 끊은 후 범주는 비앙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비앙카, 당신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 우리와 함께하면 어떨까요? 아버지를 구하는 일 말이에요. 비앙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야?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범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별그룹은 이 위기를 위해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해 왔거든요. 현금 보유고만 해도 1,000억 달러가 넘어요. 비앙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0억 달러라는 것은 웬만한 나라의 외환 보유고와 맞먹는 규모였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당신이 우리 편이 되어야 해요. 진짜로 말이에요. 비앙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범준이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어. 비앙카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어요. 도와줘. 하지만 아빠를 해치지는 말아줘. 물론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상생이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별그룹의 자금으로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를 구하되 적대적 관계가 아닌 파트너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비앙카가 그 중간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의 성공 여부는 제임스 로스차일드의 반응에 달려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 상대편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사흘 후 뉴욕 맨해튼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 본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가 폭락으로 회사 자산의 절반이 증발한 상태였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고 복도 곳곳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의 짐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0년 넘게 월스트리트를 지배했던 거대 투자은행이 무너져가는 순간이었죠.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최고층 사무실에서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별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 제안서였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모해 보이는 계획이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더 큰 먹잇감을 잡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 비앙카에게서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아빠, 한별그룹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제임스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우리가 인수하려는 회사에서? 네. 하지만 인수가 아니라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제임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자신들을 노리는 포식자가 오히려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제안이라도 들어봐야 했어요. 이틀 후 스위스 다보스의 한 프라이빗 호텔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한별 회장과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마주 앉은 것이었어요. 두 거물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렸지만 동시에 서로를 인정하는 존경심도 느껴졌습니다. 김한별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로스차일드 회장님, 어려운 시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저희를 도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김한별 회장이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을 만들기보다 동반자를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때 범준이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제임스는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그렇게 관심을 보이던 평범한 학생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아, 제 손자입니다. 김한별 회장이 소개했어요. 앞으로 저희 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죠. 제임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딸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 했던 그 학생이 바로 한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시죠. 범준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를 구하는 방법 말입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은 제임스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한별그룹이 준비한 구제 계획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2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 투입, 독성 자산 정리 방안, 그리고 향후 파트너십 구조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계획이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협력 관계를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김한별 회장이 말했어요. 앞으로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편견을 버려주셔야 합니다.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가 되려면 서로를 존중해야 하거든요. 제임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아시아를 하청업체 정도로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임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비앙카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범준 사이의 화해로운 분위기를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지난 며칠간 가슴 조이며 기다렸던 순간이었거든요. 계약서의 서명이 끝나자 김한별 회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로스차일드 회장님, 진정한 부는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시아에서 배운 지혜입니다. 한 달 후 글로벌 엘리트 아카데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많은 학생들의 집안이 어려워졌지만 범준과 한별그룹의 활약은 전설이 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젊은 아시아 재벌 후계자의 해안을 극찬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해밍턴 교수는 이제 아시아 경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학생들도 범준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스와 클레어는 이제 그에게 아시아 경제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압둘라 왕자는 한별그룹과의 합작 투자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비앙카에게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범준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그의 철학과 가치관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알프스 산맥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테리아에서 범준과 비앙카가 마주 앉았습니다. 석양이 눈 덮인 산봉우리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범준, 고마워. 비앙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뿐만 아니라 나까지 구해준 것 같아. 범준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적이 아니었어요. 다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처음에 내가 너를 무시했을 때 화나지 않았어? 화보다는 안타까웠어요. 편견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게 말이에요. 비앙카는 그제서야 범준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이 많은 재벌 후계자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과 지혜를 갖춘 인물이었어요.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철학이었던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비앙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들의 대화가 끝날 무렵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카페테리아로 모여들었어요. 이제 이곳의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적이나 가문의 배경보다는 개인의 실력과 인품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스가 범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범준, 우리 독일 본사에서 내 강연을 요청했어. 위기 관리에 대해서 말이야. 클레어도 거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아시아 진출을 고려하고 계셔.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범준은 이 모든 변화를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협력의 다리를 놓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범준은 할아버지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김한별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손자야,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해낸 일들을 보니 우리 그룹의 미래가 밝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가르쳐 주신 것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한별 회장이 따뜻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기억해라. 진정한 힘은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시키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보여주었어. 반년 후 세계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동서양 간의 인식 변화였어요. 이제 아시아는 더 이상 하청업체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엘리트 아카데미에서도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매년 아시아 경제 주간을 개최하여 동양의 경영 철학을 배우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강연자는 다름 아닌 범준이었습니다. 강연 당일 대강당은 만석이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진, 심지어 세계 각국에서 온 기업인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범준이 단상에 오르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겸손에서 시작된 지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범준의 첫마디였어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차이가 바로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무시받던 동양인 학생이 이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비앙카가 범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멋있었어. 이제 너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변한 건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상황이에요. 진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무대 위 스크린에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한별그룹과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의 합작 벤처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동서양의 만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범준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스위스에 왔을 때의 그 서러웠던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현실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마디 모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였어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재벌? 이라는 말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모독이 가장 큰 성공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영상 만들겠습니다. 저한테 바라는 점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